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시장은 그래도 비교적 나은 편이었습니다. 내린 날도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고요. 네, 확실히 뭐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위로 좀 올라가려는 좀 힘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정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주간 기준으로는 좀 가장 분위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 얼굴도 조금 피인 것 같은데.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번 주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2330선 정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2410까지 한번 이제 상승을 하는 좀 강한 상승의 어쨌든 모습이 나왔고, 뭐 하루에 급등한 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완만하게 좀 상승장이 연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들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LG화학의 뭐 주가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은행증권 건설주라 그러죠.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뭐 대중주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도 이제 동반해가지고 좀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부진했던 뭐 플랫폼, 뭐 게임,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성장주도 뭐 이번 주에는 분위기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제 애플이 뭐 고용 축소한다, 뭐 투자 뭐 연기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잠깐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그걸 잘 이겨내면서 강세 흐름을 좀 잘 이어갔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 노드스트림 쪽에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거를 이제 전기 보수 때문에 중단했잖아요, 10일 동안. 근데 그게 이제 뭐 중단을 해서 계속 이어진다 뭐 얘기들은 있었는데, 다행히 재개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리스크는 좀 약간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조금 훈풍을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좀 괜찮았어요. 뭐 넷플릭스도 구독자 수가 예상보다는 좀 덜 감소를 했고, 특히 테슬라가 좀 놀라웠습니다. 테슬라가 뭐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한 9% 이게 폭등할 정도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좀 좋았고, 또 이번 주 발표됐던 그 현대차 실적도 좀 놀라울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좀 시장의 어떤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잘 나온 것도 투자 심리에 좀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출하량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되게 좀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뭐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약간 좀 변동성은 나왔지만, 최악은 좀 지나가는 모습이고, 또 악재에도 내성이 생기면서 시장은 조금씩 그 호재에 반응하는 그런 좀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기업들 실적들 나왔는데 뭐 크게 문제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지표들도 뭐 큰 악재는 없었던 셈이죠.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에서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는 게 보였잖아요. 이게 안 꺾이고, 그러려면 주택 지표가 사실 좀 꺾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지수, 이게 가격 지수인데 이게 55가 나왔는데요. 이게 예상치가 6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주택 착공도 전월 대비 2% 감소했고요. 이게 9개월 만에 최저치고, 주택 판매도 5개월 연속 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지표들이 이렇게 둔화된다는 건 결국엔 나중에 이제 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이 주거비에도 좀 약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게 무역 수지 적자 나왔죠. 근데 아직은 좀 적자입니다. 적자 폭도 좀 작진 않고 81억 달러 정도 됐는데, 근데 뭐 괜찮은 건 수출은 좋더라고요. 여전히 수출이 14.5% 증가했는데, 아직도 좀 그 수입이 좀 많아가지고 무역 수지가 좀 적자를 보인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인하 기대감도 하셨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 또 금리차 벌어지니까 아마 그 동결적으로 좀 정책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여러 지표들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좀 있겠지만, 증시의 영향은 뭐 크게 주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 이제 뭐 큰 성과가 없었다. 원래 정산을 이제 촉구하러 갔는데 뭐 빈손으로 귀국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실망한 것도 같은데, 뭐 국제 유가는 또 크게 문제가 없고 안정세이더라고요. 여전히 그 수요 둔화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국제 유가에도 뭐 공급에 대해서 사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하기 전부터 시장도 큰 기대는 사실 안 했거든요. 그렇게 뭐 큰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성과가 없었어도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고 수요 둔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유가도 어쨌든 지금 못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는데 결국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미국과 사우디 간에 뭔가 협의는 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사우디가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3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증산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8월 3일 날 좀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협의가 만약에 있었다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우디의 본격적인 증산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누구도 정확하게 뭐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표면적으로는 뭐 별 소득은 없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시장은 아직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국제 유가 자체가 지금 뭐 약간 하향세가 있다 보니까 사우디도 정산하기가 좀 부담스러웠겠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항변하는 게 우리 지금 증산할 만큼 하고 있다.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언급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증산 여력은 있긴 있는데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을 할지는 시장에서는 좀 의문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유가가 꺾여야 또 네. 전체적인 물가가 잡힐 테니까요. 기대해 봐야 되겠고. 네. 또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뭐 당초에 0.25% 정도로 예상했는데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로 이른바 빅스텝으로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네네.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인데 아마도 뭐 달러 강세를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이렇다 보면 우리 원달러 환율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발표되고 나서는 0.5% 하고 나서는 바로 달러가 약해지고 유로가 올랐는데 또 다시 그냥 원위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환율에 큰 영향은 못 줬던 것 같고, 근데 시장은 0.25를 예상했는데 0.5로 이제 5% 올려가지고 좀 깜짝 놀랐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라가르드 총재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라고 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유럽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아요. 유럽도 지금 뭐 미국 이상으로 물가 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가 좀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 자꾸 올리면 이탈리아 어떡할 거냐. 예. 이탈리아가 부채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150%. 근데 금리 오르면 이태리 국채금리 더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 나라가 부채 상환할 수 있을까? 이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제도 중에 하나가 TPI라는 제도를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채를 매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로존에 있는 그 국채 금리가 만약에 오를 수 있잖아요. 이제 예. 금리를 올리면 국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언제 얼마만큼 규모로 하겠다고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거를 시행하겠다고 좀 검토하겠다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이탈리아나 어떤 좀 위험 국가의 금리가 튀면 일단 눌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 이제 이탈리아가 상황이 남유럽이 좀 안 좋으니까 네, 남유럽이죠. 그쪽에 어떤 국채 금리가 너무 지나치게 튀는 것은 이제 방지할 장치를 네. 마련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금리 올리고 긴축에 따라서 뭐 남유럽의 경기가 막 확 꺾이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게 되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제도죠. 왜냐 금리는 올리는데 한쪽은 또 돈 풀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막아주겠다는 거니까 좀 엇박자가 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왜냐하면 유로존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금리를 또 안 올리면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나고, 네. 근데 너무 올리면 또 이쪽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겠다는 건데. 약간 모순적인 네. 정책이죠. 중요한 건 ECB가 어쨌든 리스크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모르고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증시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했고 또 리커창 총리가 뭐 성장률 좀 낮아도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그게 우리 증시에는 별로 도움이 못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또 중국 부동산에 좀 문제가 있다. 뭐 대출 그 상환금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제대로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중국의 부동산 문제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리커창 총리가 어쨌든 사실상 그냥 5.5% 달성 못하겠다고 선언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무리 부양을 해도 그래서 억지로 안 하겠다라는 의도고, 그리고 너무 또 억지로 해서 돈 풀다가 물가 올라갈까봐 그걸 좀 사전적으로 차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부양은 하겠지만 속도는 좀 조절하겠다라는 의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요게 증시의 뭐 악재라기보다는 제일 물어보신 대로 제일 문제가 요즘에 부동산. 예. 이게 지금 갑자기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매자들은 불안한 거죠.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예. 집이 안 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는 돈을 못 갚겠다. 그래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막 230곳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이러다가 부동산 개발업체도 망하고 돈도 못 갚으면 은행들도 좀 위험해지고 이게 부동산 문제가 금융위기로 예, 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헝다 사태 한번 또 겪어봤잖아요. 예. 이 공포감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한번 좀 잠깐 좀 놀랬던 것 같긴 한데 다만 아직은요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뭐 이 담보대출 규모에서도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0.03%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금액은 되게 작아요. 근데 이게 결국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도 방치하다가는 예. 진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중국 정부도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중국 정부가 좀 해결해 준다면 좀 부드럽게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라서 네. 한 2, 3주 정도에 흘러가는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중국 부동산이 전체 GDP의 무려 30%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재 리스크가 좀 있는데 이게 좀 어쨌든 잘 해결이 돼야만 뭐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데 아직은 아주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요. 계속 우리가 체크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약간 외국인 수급은 좀 개선이 된 셈이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매수세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샀습니까?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SK 하이닉스 2,271억 썼고요. 삼성전자를 1,401억 썼고 LG화학을 1,067억 썼고요. 삼성 SDI를 584억 썼습니다. HMM을 475억, 기아를 451억, KT를 392억, 네이버를 379억, 현대모비스를 291억, 그리고 LNF를 279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네. 이런 쪽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주로 매도한 종목은 또 어떤 쪽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매도한 이제 업종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거의 없어요. 아, 업종으로 보면은 딱 두 개 업종만 팔았어요. 비금속 광물. 이게 시멘트 업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한 56억 정도 팔았고 의료 정밀 업종은 흔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료기기 예. 이쪽이 19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판 업종은 사실상 거의 없다. 아. 그러니까 거의 골고루 샀고 다만 좀 코스닥은 달라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758억을 팔았습니다. 코스피랑 달리. 그리고 제약주를 345억 팔았고 IT를 342억, 통신 장비를 163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대형주 쪽으로는 매수를 좀 많이 해줬는데 반면에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네. 반대로 좀 팔아버리는 이런 좀 다른 행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기관들은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을 500억 샀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를 437억, 이마트를 397억, SK이노베이션을 343억, 크래프톤을 335억, 카카오를 321억, 삼성전기를 271억, 현대모비스를 245억, 맥쿼리 인프라를 184억, KB금융을 151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보면은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말하자면 좀 방향성이 없는데 왜 그런가요? 기관들은 자금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투신이나 사모펀드 이런 데는 여러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돈을 맡겨서 그걸 운용하는 거니까 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금융투자는 이제 증권사인데 그 트레이딩 부서가 있어요. 예. 대부분 단기 매매를 해요. 오래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성향 자체가 그렇고 마지막에 연기금인데 아시겠지만 연기금 주식 비중 계속 줄이잖아요. 예. 국내 비중. 그러니까 이게 어딜 봐도 장기적으로 좀 돈이 들어올 때가 그러니까 저 좀 안타까운 게 연기금은 장기 투자인데 한국은 좀 계속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아,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상황은 기관 매수를 기대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이번 주에 개인들은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개인 투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403억 샀고요. OCI를 348억, SK텔레콤을 299억, 솔루스 첨단 소재를 214억, 비덴트를 202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00억,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190억 샀고요. LG이노텍을 180억 샀습니다. 그리고 루닛을 157억, 해성 DS를 146억 정도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오른 업종들, 상승한 업종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쪽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역시 관련된 그 창투사, 네. 창투사 이제 벤처 캐피탈이 11% 정도 올랐고요. 뭐 상한가 친 업종 네, 종목도 많이 나왔죠. 네, 두나무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죠. 10.8%, 교육 업종이 8.9% 올랐고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7.3%,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7%, 폐배터리 관련주가 7%, 우주항공 관련주가 6.9%, 영상 콘텐츠 이제 드라마 쪽입니다. 6.9%, 인터넷 대표주들이 6.8%, 풍력 관련주가 6.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우리 개인들이 많이 보유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조금 만회한 셈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까요? 조금 뭐 어떤가요? 궁금한데. 일단 이제 좀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수 분위기가 좀 바뀌다 보니까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환율만 급등하지 않으면 뭐 환율만 좀 안정화를 찾아주면 대형주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단 유로존의 그 가스 공급 리스크가 좀 완화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새 계속 나오는 게 물가 피크아웃 이게 계속 좀 유효한 상태고 또 한국 시장은 뭐 1년 내내 빠지다 보니까 뭐 극심한 또 저평가 구간 낙폭과대 매력이 좀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 요즘에 또 반도체주들이 지금 업황은 안 좋은데 내년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움직이는 것도 좋고 또 무엇보다 기업들 실적 우려감 컸잖아요. 근데 예.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 보면 생각보다 되게 실적들이 견조한 편입니다. 현대차도 참 좋았지 네, 않습니까? 뭐 거의 역대 최대의 실적이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황이 만나할 정도로 실적들이 좀 좋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되면서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상승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본격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구조적으로 꺾여야 되고 마지막 고비가 좀 FMC 회의 한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 랠리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많은 분위기는 좀 최악은 진짜 지나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신영증권의 서정현 연구원님이 그 소비 위축 숫자와 마주해 보자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이분이 이제 소비자 담당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이게 이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요즘 경제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일단 하지만 근데 너무 좀 우려만 하는 것 같다. 이분 얘기는 물가와 관계없이 우리가 또 써야 되는 제품들은 써야 되잖아요. 예. 물가가 아무리 비싸도 그런 제품들도 있고 어쨌든 모든 뭐 경제 기사가 불황이 온다, 소비가 준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너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한 자료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난 20년간 여러분도 아마 이건 공감하실 거예요. 신문지 상에서 지금 호황입니다라고 얘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경제는 안 좋다. 매년 불황. 예, 늘 안 좋죠. 그죠? 올해도 불황, 내년도 불황.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기억을 못했을 정도로 항상 소비 불황 얘기는 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온갖 기사들 보면은 막 소비가 이제 급냉을 해가지고 막 경기 침체 오고 이게 좀 너무 좀 과장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언론의 속성이 네, 조금 약간 뭐랄까 문제를 이렇게 네. 좀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좀 사건들을 제외하면 뭐 단기적인 부침은 어쩔 수 없지만 3년 이상을 봤을 때는 민간 소비는 사실은 항상 안정적으로 증가를 했대요. 그게 그동안의 좀 트렌드였고 그리고 재화를 여러분들이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재화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말고 물건 중에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이거 투자하시면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내구재는 3년 이상 쓰는 물건 대표적인 게 자동차 예. 그리고 준내구재는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건데 그게 대표적으로 의류 우리 이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옷은 뭐 1, 2년 입다가 또 이게 교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마지막이 비내구재인데 비내구재는 우리가 사용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 먹는 거 예. 음식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비내구재인데 이 3가지로 나누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은 내구재가 많이 늘었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뭐 자동차 사신 분들 실제 많았고 뭐 컴퓨터 가전 같은 거. 맞아요. 예. 가구 이런 것도 오래 쓰잖아요. 예. 그게 실제로 좀 많이 늘었고 근데 되게 독특했던 게 집에 또 있다 보니까 비내구재도 많이 늘었어요. 먹는 것도 많이 사 먹었죠. 뭐 주문해서 먹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근데 준내구재는 소비가 좀 줄었죠. 밖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었는데 의류가 많이 타격을 네, 받은 의류가 셈이죠. 많이 타격을 받았죠. 예. 근데 이제는 좀 바뀌는 게 어쨌든 금리 물가도 중요하지만 이걸 떠나서라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구재 수요가 좀 줄기 시작해요. 아, 예, 내구재 물론 아직 자동차는 대기 수요가 많지만 가전제품 요새 안 팔리잖아요. PC도 안 팔리고 가구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물론 이제 이게 물가나 금리 영향도 있습니다. 또 비싸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이쪽에 대한 소비는 좀 줄고 있는데 한 가지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서비스 쪽으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내구재 소비가 서비스 쪽으로 우리 다 그걸 예상했잖아요. 해외여행. 근데 또 오미크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변이 바이러스 생기니까 이게 또 지금 안 돼요. 잘 안 넘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엔 이 소비를 지금 또 어디로 지금 바꾸느냐면 결국 이제 비내구재 쪽.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는 무조건 좀 쓸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인데 이 준내구재 쪽으로 소비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의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구재는 이미 사놨고 이제 어차피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안 가요. 그럼 어딜 가냐면 백화점을 간다는 거죠. 아, 백화점 가서 옷을 사고 화장품 소비를 하는 그런 지금 구조로 가고 있대요. 이게 말하자면 서비스 수요가 생각보다 늘지 않은 네. 대신에 준내구재 소비가 늘고 네, 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1, 2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내구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니까 좀 이거 소비가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했는데 여기도 다시 또 오미크론 막 이렇게 또 발생을 하니까 여전히 비내구재 음식료는 수요가 계속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 구조의 좀 변화들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냐면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소비가 줄거나 그러진 않는다. 근데 지금 시장은 마치 소비가 엄청 줄 것처럼 너무 우려만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너무 그 뉴스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실제로 소비가 만약에 진짜 준다면 어느 제품이 줄고 또 반대로 증가하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투자하자라는 그런 좀 약간 본질에 대해서 좀 짚어본 그런 좀 보고서니까 한번 좀 그러니까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할인점이나 슈퍼나 편의점은 그 필수 소비재 있죠. 비내구재로 주로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좀 단단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고서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8월 여름 썸머 랠리가 올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네. 주로 업종별로 약간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이 강세로 보입니까? 일단 이게 만약에 다시 대세 상승, 추세 상승이면